이 복장으로 부대에 들어오다니 제정신입니까? 진짜 제정신이란 두려움이 아닌 용기에서 시작돼요. 그들의 시선이 부딪힌 순간 침묵의 전장이 깨어났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50분 김포 변두리 다세대 주택가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선자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김치통 하나, 멸치볶음이 담긴 작은 반찬통, 그리고 어제 남은 미역국뿐이었죠. 냉장고 모터가 낡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게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예순한 살의 선자는 식탁에 앉아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손목 안쪽에 길게 나 있었어요. 반창고를 꺼내 천천히 그 위를 덮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근 군 내부 우울증과 PTSD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선자가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던 중 칼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반사적으로 잡는 순간 그녀의 손은 군용 칼을 쥐듯 정확한 각도로 움직였습니다. 본능이었죠. 26년이 지났는데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995년 항공강 습여단 단체 사진이었어요. 선자의 얼굴은 찾을 수 있었지만 계급장 부분은 반쯤 가려져 있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의 방에서 콧꼬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22살 현역 복무 중인 아들의 책상엔 사격훈련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공 체력 항목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죠. 선자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선자가 무심히 껐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과거를 불러왔죠.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안개 낀 산속 헬기 엔진이 폭발하는 소리,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귓가에 울렸어요. 대위님, 뛰세요. 선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벽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현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선자 씨, 오늘도 배식 도와주시죠? 죄송해요. 오늘은 아들 면회 가야 해서요. 선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드론 조종 체험 안내문이었죠. 선자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도윤이 나와 앉았어요. 군복을 입은 아들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분대장님이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드세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선자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어. 그때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용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자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가 있었어요. 도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죠. 출근길 자동차 안 라디오에서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호 대기 중 옆차의 노인이 손을 흔들었어요. 선자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베레모가 그 안에 있었어요. 검은색 베레모에는 항공강습 휘장이 달려 있었죠. 선자는 그것을 천천히 만져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짐은 곧 깨질 운명이었죠.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서려는 순간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예순한 살의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고 어깨는 반듯했습니다. 군인의 흔적은 그렇게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네, 오늘은 아들 면회 가는 날이에요. 군인 아들 두셨구나. 요즘 군대가 많이 힘들다던데. 선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군대가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 힘듦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었죠. 견뎌내는 거죠, 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침 햇살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선자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면회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자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차 키를 꺼내며 선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어요.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23층 창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도윤이었을 리 없었지만 선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도로로 나서자 출근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선자는 라디오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한 채널에서는 날씨를, 다른 채널에서는 교통 정보를 전하고 있었죠. 그녀는 결국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내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버스 정류장에 군복 입은 젊은이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휴가 복귀하는 병사들이었겠죠. 선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도윤을 떠올렸어요. 저 나이에 자신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급이 달랐을 뿐이었죠. 차 안 온도계가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3월 초의 날씨치고는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히터를 켰어요. 손끝이 차가웠거든요. 아니, 어쩌면 마음이 차가웠는지도 모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며 하이패스 단말기가 삑 소리를 냈어요.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무언가를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닐 거야. 선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예감은 늘 맞았습니다. 군에서 20년을 보내며 익힌 직감이었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그것은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엑셀을 밟자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도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선자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를 1시간 넘게 달린 후 선자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군복 입은 부모들로 가득했어요. 주말 면회를 가는 가족들이었죠. 어떤 어머니는 김밥을 한 아름 들고 있었고 어떤 아버지는 편의점 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빈손이었어요. 도윤이 외부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이었죠.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옆에는 군복 입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쟁터보다 무섭대요. 여단장은. 병사들이 다 떨더래요.
선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단장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도 한때는 그런 위치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후 민군 협력 드론 시범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선자는 커피를 사러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새치기를 했어요. 뒤에 있던 젊은이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선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질서는 약자를 지키려고 있는 겁니다. 줄 뒤로 가세요. 남성이 선자를 노려봤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뒤로 물러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주문했어요. 카페 안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산불 재발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선자는 커피를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군용 버스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신병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였겠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젊은 얼굴들이 도윤과 겹쳐 보였어요. 부대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검문소 앞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허둥대며 수동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죠. 스피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규정대로 진행하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군기를 잡으려는 간부의 목소리였어요. 선자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지만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면회장 대기실에 들어서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폐를 눌렀어요. 냉방기가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서 선풍기만 힘없이 돌고 있었죠. 구석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었고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벽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부 가족 우선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선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군대는 너무 약해졌어. 우리 때는 말이야. 선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다만 너무 오래 참는 거예요. 남성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자는 다시 정면을 바라봤어요. 대기실 모니터에서는 마음건강 프로젝트라는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병사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실제 대기실의 병사들 표정은 달랐어요. 도윤이 선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군복이 며칠 전보다 더 헐렁해 보였어요. 엄마, 괜찮죠? 선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였지만 아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나는 늘 괜찮은 척 전문가야. 도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대기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번호표 126번까지 대기해 주시고 간부 가족분들은 먼저 입장 바랍니다. 선자는 132번 번호표를 들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대놓고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자는 번호표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냉방기 팬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 속에서 선자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닥에 갈라진 타일, 의자 팔걸이에 낡은 페인트. 모든 것이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었어요.
한 병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동료 병사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죠. PTSD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선자는 반사적으로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지금의 자신은 그저 면회온 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도윤이 그 병사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 우리 부대 장민호 병장님이에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선자가 병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24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죠. 선자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대기실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면회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항의하고 있었어요. 담당 병사는 규정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석 달 만에 온 건데 15분은 너무 짧아요. 선자가 그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희 순서 바꾸실래요? 저희는 자주 와요.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선자를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는지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윤이 선자를 보며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면회장 창문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어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일정한 리듬, 반복되는 동작. 군대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선자는 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감이었어요. 도윤이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이 너무 엄격하세요. 병사들이 다 힘들어해요. 특히 혜린 중위님은.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말하기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선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천천히 말해도 돼. 그때 면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간부 가족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금색 계급장을 단 대령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계급이 만드는 차별, 그것은 여전했습니다. 대기실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정체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선자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였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이 모두 창문으로 몰려갔어요. 누군가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선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일은 군대에서 흔했으니까요. 모니터에서 계속 같은 영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음 건강, 소통, 배려. 아름다운 단어들이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선자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선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버티는 게 다가 아니야. 때론 도망쳐도 돼.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자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군복 너머로 느껴지는 아들의 심장 박동이 빨랐습니다. 드디어 일반 가족 입장이 시작되었어요. 선자와 도윤도 면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온도 차이에 선자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면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간부 가족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 병사 가족들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선자는 그 광경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저기 앉아요. 도윤이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면회장 안으로 나메린 중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27살의 젊은 장교는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한 걸음걸이로 움직였어요. 짧게 자른 머리, 빳빳한 군복,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었습니다. 혜린이 도윤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도윤의 어깨가 경직되었습니다. 선자는 아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공포였죠. 자신의 상관에 대한 공포. 김도윤 이병. 혜린의 목소리는 면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낸 것이었어요. 주변 가족들이 시선을 돌렸죠.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성, 앉으세요. 여기는 면회장이니까. 혜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의자에 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웠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고 턱은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권위를 과시하는 자세였죠. 지난주 사격 평가 결과 아시죠? 미달입니다. 체력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혜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기준이에요. 선자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장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죠. 하지만 선자는 그 확신 뒤에 숨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미숙함이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중이 뭐야? 면회장에서 저러기야? 요즘 군인 맞나? 혜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너무 약하게 키워요. 그래서 군대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순간 면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자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그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신호였죠.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무언의 신호였어요. 하지만 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육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강하게 키워야 전쟁에서 살아남죠. 선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훈육은 가르침이지 모욕이 아니죠. 혜린이 선자를 쳐다봤어요.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반박하다니.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어머님은 군대를 모르시는군요. 군대는 감정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워졌어요. 26년 전 전투 현장에서 부하들을 이끌던 그 눈빛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도윤이 급히 말했어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신히 짜낸 말이었어요. 혜린은 도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이 지경인 겁니다. 이 지경이라는 말에 선자의 턱 근육이 움직였어요. 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죠. 면회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다른 가족들도 숨을 죽이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선자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혜린의 표정이 경직되었어요. 누구에게 연락하시려고요? 사람에게요. 선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였죠. 모두가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습니다.
한 병사의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선자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쓰러진 사람 곁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동작이 능숙했어요. 오랜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기도 확보하고 다리를 올려주세요. 선자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따랐어요. 선자는 남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목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입술을 적셔주었어요. 의무대에 연락했나요? 네, 오고 있대요. 선자는 계속 맥박을 체크하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이어갔어요. 해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문가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군의관이 선자를 보며 물었어요. 응급조치를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제가 했습니다. 의료 관계자이신가요? 선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전에 배운 게 좀 있어서요. 군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는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면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선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선자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해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무언가 불안한 것 같았어요. 중위님, 선자가 해린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군인의 첫 번째 임무가 뭔지 아시나요? 해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자가 계속했어요.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적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아군의 생명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해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방금 전 선자가 보여준 모습이 그 말을 증명했으니까요.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해린이 먼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동작이 빨랐습니다. 도망치듯 면회장을 나갔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도윤이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선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살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게 있어.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면회장 유리창 너머로 헬기 한 대가 날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유리창이 미세하게 진동했죠. 선자는 헬기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명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해린 중위님이 나중에 보복하지 않을까요? 선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면 옳은 일을 할 수 없어. 때로는 맞서야 할 때가 있는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경험에서 나온 무게였죠. 차에 타자 선자는 백미러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정문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기상특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산간 지역은 산불 위험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대를 벗어나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혜린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곧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차창 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의 전조였어요. 부대 정문에서 멀어지지 않았을 때 선자의 백미러에 헬기가 하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용 헬기였어요.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도착한 것 같았죠. 선자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까 받지 않았던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어요.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한선자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오석준 여단장입니다. 지금 부대로 다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선자의 손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오석준이라는 이름,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26년 전 항공강 습여단에서 만났던 젊은 소위, 자신의 부하였던 그 청년이었죠.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면회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위님, 아니 선자님, 오랜만입니다. 선자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는 자신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26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가 현재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알아보셨군요. 헬기 사고 이후 소식이 끊기셔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석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선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결국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왜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도윤이 놀란 눈으로 선자를 봤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정문을 통과하자 위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대우였어요. 누군가 미리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차는 여단본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오석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8살의 여단장은 선자를 보자 먼저 경례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한선자 대위님, 아니, 이제는 선자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저는 이제 민간인입니다. 오석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죠. 그때 저는 막 임관한 소위였습니다. 대위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선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헬기가 추락하던 날 그녀는 오석준을 구하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죠. 그 사고로 군 생활을 접어야 했어요. 여단장실로 들어가자 혜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석준이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면회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남중이 설명해 보세요.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사 교육 차원에서 지도했을 뿐입니다. 다만 감정이 격해졌다고요? 오석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혜린이 움찔했습니다. 군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단장님, 젊은 장교의 실수입니다. 너무 엄하게 하지 마세요. 오석준이 선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관용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혜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자를 쳐다봤죠. 대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통신병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탄약고 인근 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석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게 보였어요. 민간인 대피 상황은 인근 마을 주민들 대피 중입니다. 그런데 통신병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장민호 병장이 PTSD 재발로 민가 창고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는 없지만 가스통이 있는 곳이라 선자가 장민호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면회장 대기실에서 봤던 그 병사였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공포에 질린 눈. PTSD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오석준이 혜린을 봤습니다. 남중이 현장 지휘 맡으세요. 혜린이 경례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선자가 일어났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선자를 봤습니다. 오석준이 말했어요. 위험합니다. 민간인이신데 그 병사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PTSD는 강제 진압하면 더 위험해져요. 오석준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차량이 현장으로 출발했어요. 선자와 도윤, 혜린, 그리고 몇 명의 병사들이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에는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불씨가 사방으로 날렸죠. 도윤이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런 위험한 일에? 때로는 누군가 나서야 할 때가 있어. 그게 오늘인 것 같아. 혜린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젊은 장교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죠. 창고 주변 가스통 여러 개 확인. 민호 병장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 접근 시 폭발 위협하고 있음. 선자가 혜린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연락했나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도착하려면 3시간은 걸릴 겁니다. 3시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병사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연기가 짙게 깔리면서 시야가 흐려졌죠. 창고는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농기구 창고였어요. 주변에는 농약통과 가스통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한번 폭발하면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혜린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장민호 병장, 나오세요. 명령입니다. 창고 안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지 마. 다 죽어. 모두 죽는다고. 선자가 혜린의 팔을 잡았어요. 명령하지 마세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명령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혜린이 당황한 표정으로 선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전투 현장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때 창고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창고 안에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 중 한 노부부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안에 있어요. 놀다가 들어갔나 봐요. 상황이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아이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한 것이었어요. 혜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선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봤어요. 오석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선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엄마를 믿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선자가 창고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혜린이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창고 주변의 공기가 연기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강풍이 불 때마다 농약 냄새와 가솔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선자는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 틈으로 안쪽에 어둠이 보였죠. 그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혜린이 다시 확성기를 들려고 했지만 선자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무기도 없고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창고 안에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날 잡으러 온 거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어요. 선자는 그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겪어본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때 혜린이 드론을 띄우자고 제안했어요. 드론으로 저자극 음원을 송출하면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제로 밀면 더 터집니다. 지금 그는 극도의 공포 상태예요. 자극하면 안 돼요. 도윤이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 선임은 예전에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어요. 겨울에 동상 걸렸을 때 제 손을 녹여주셨어요. 선자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민호 씨, 도윤이가 왔어요. 당신이 도와줬던 그 아이예요. 창고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미안해. 형이 이렇게 됐어. 미안해. 오석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불길이 500m까지 접근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좋아. 감정선 유지, 무력 사용 금지. 오석준이 현장 통제를 지시했어요. 병사들이 주민들을 더 멀리 대피시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주를 걱정하는 노부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안에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의 울부짖음에 현장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어요. 아이의 이름이 수진이었습니다. 겨우 5살이라고 했어요. 선자가 다시 창고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호 씨, 안에 수진이라는 아이가 있죠? 5살 여자아이예요. 그 아이만이라도 내보내주세요. 안 돼. 나가면 죽어. 여기도 위험해. 다 위험해. 민호의 말은 논리가 없었어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선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죠. 갑자기 누군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생중계였어요. 순식간에 시청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군인이 인질극 벌이고 있대요. 아이가 갇혀 있다니 미친 거 아니야?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이 당황해서 촬영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오석준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현장 인권 우선, 통제 유지, 언론 대응은 나중에. 그 순간 혜린의 표정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지키려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키려던 건 규정이었지, 사람은 아니었구나. 선자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장교의 눈에 변화가 보였어요.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드론이 창고 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세 개의 열원이 보였어요. 민호와 아이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였죠. 가스통 옆에 히터가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통신병의 보고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선자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도윤이 선자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선자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어요. 아이부터 살려야 해. 그게 우선이야. 선자는 방탄조끼를 거부했습니다. 민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대신 손에는 물병과 초콜릿만 들었죠. 무기가 아닌 위로의 도구였습니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예상보다 어두웠어요. 먼지가 자욱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들어오지 마. 한 발 더 오면 불을 지른다. 민호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가스통이 여러 개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작은 아이가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선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호 씨, 저는 한선자예요. 도윤이 엄마입니다. 도윤이? 엄마? 민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라이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도윤이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이 좋은 선임이었다고 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이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저는 괴물이 됐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사람들이 죽는 꿈, 제가 죽이는 꿈. 선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민호가 라이터를 앞으로 내밀었지만 선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꿔요. 26년 동안 매일 밤요. 민호가 놀란 눈으로 선자를 봤어요. 선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헬기가 추락하던 날 제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꿈에 나와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그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살아야 해요. 바깥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산불이 무언가에 옮겨 붙은 것 같았어요. 창고 안이 흔들렸고 아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수진이의 울음소리에 민호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라이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선자가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민호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진이는 선자의 품에 파고들며 울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호가 라이터를 든 채로 흐느꼈습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어요. 그때 도윤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병장님, 저예요. 김도윤이에요. 형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제발 나와주세요. 민호의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라이터가 손가락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선자는 아이를 안은 채로 민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혜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장민호 병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민호가 놀란 눈으로 문 쪽을 봤어요. 엄격하기만 했던 중대장이 사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석준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들렸습니다. 병장, 자네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 연기가 창고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선자는 수진이를 꼭 안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나가야 해요. 같이 나가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밖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갑자기 창고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산불이 지붕까지 번진 것이었어요. 가스통이 열기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불똥이 바닥의 톱밥에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불꽃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가스통이 열에 부풀어 오르면서 쉬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선자는 수진이를 품에 꼭 안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죠. 민호 씨, 지금 나가야 해요. 민호가 멍한 눈으로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죠.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선자가 수진이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하게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요. 당신이 포기하면 이 아이도 죽어요. 수진이가 연기에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어요. 선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점점 짙어졌죠. 밖에서 오석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즉시 대피, 폭발 위험. 하지만 선자는 민호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6년 전 헬기 사고 때도 이랬죠. 누군가를 두고 가야 하는 순간 그때의 선택이 평생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저 혼자 죽게 해주세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날도 이랬어요. 그때 내가 손을 놓았더니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선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헬기에서 떨어지던 동료의 손 잡으려 했지만 놓쳤던 그 순간. 그 죄책감이 26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죠. 이번엔 놓지 않을 거예요. 선자가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민호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죠. 가스통 옆의 밸브에서 치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압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엄마, 나가. 지금 당장. 선자가 소리쳤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민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병장님, 제가 가야 합니다. 엄마를 지켜야 해요. 형도 같이 가요. 도윤이 민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22살 청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놓지 않았어요. 형이 저를 지켜줬잖아요.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민호의 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도윤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선자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도윤아, 민호 씨를 부축해. 내가 아이를 안고 앞서갈게. 세 사람과 아이가 창고를 나서려는 순간 천장의 들보가 삐걱거렸습니다. 불에 탄 나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뛰어! 선자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먼지가 폭발하듯 퍼졌죠. 밖으로 나온 그들을 병사들이 재빨리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선자는 수진이를 할머니 품에 안겨주었어요. 노부부가 울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선자는 이미 민호를 살피고 있었죠. 의무병들이 달려와 민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손은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죠. 형, 괜찮아질 거예요. 꼭 나아질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고마움이 얼굴에 드러났죠. 그때 창고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가스통이 터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안전거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혜린이 선자에게 다가왔어요. 군복은 그 으름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선자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장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용기죠. 오석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역시 한선자 대위님이십니다.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저는 그냥 도윤이 엄마예요. 하지만 오석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대위님이 보여주신 것은 계급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선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죠. 한 병사가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서 경례를 했어요. 선자는 당황했지만 똑바로 서서 답례를 했습니다. 26년 만에 경례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자세는 정확했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민호를 태운 차였어요. 도윤이 차를 따라가려 했지만 선자가 막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나자. 지금은 의료진에게 맡겨야 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군복은 더러워졌고 손에는 상처가 났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배운 것 같았어요. 산불은 소방대의 노력으로 진압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었어요. 위기는 지나간 것 같았죠. 하지만 선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민호의 PTSD, 군대 내 정신건강 문제, 계급 문화의 폐해. 오늘 드러난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오석준이 선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위님, 군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자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동료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죠. 저는 이미 제 전장에 있어요. 바로 여기가요. 오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연기 사이로 붉게 물들었어요.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헬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대위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통신병이었어요. 민호 병장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의식도 돌아왔대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선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선자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때 선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로당에서 온 전화였어요. 선자 씨, 뉴스 봤어요. 정말 영웅이시네요. 선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선자는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계급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현장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혜린도 현장 지휘를 맡아 차분하게 일을 처리했죠. 오늘의 경험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현장을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일은 잊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선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넘었지만
병원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죠. 도윤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혜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바빴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선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민호 병장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트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 기능이 약해졌지만 회복될 겁니다. 다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자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겠죠? 네, PTSD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선자가 문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가락이 가끔 경련하듯 움직였죠.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민호 형 부모님이 1시간 후에 도착하신대요. 선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윤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창고에서 나오면서 입은 상처였죠. 너도 치료받아야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혜린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단장님이 내일 아침 브리핑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신대요. 선자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장교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책임을 물으실까봐 걱정되시나요? 혜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병사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선자는 혜린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규정만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로 내려가자 텔레비전에서 오늘 사건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불타는 창고와 대피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선자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 장면도 있었죠. 오늘 경기도 한 부대에서 PTSD를 앓던 병사가 민가 창고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선자가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영웅 만들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죠. 엄마. 도윤이 조용히 불렀어요. 엄마가 군인이었다는 거 왜 숨기셨어요? 선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헬기 사고 이후로 나는 그 시절을 잊고 싶었어. 살아남은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엄마는 모두를 살렸잖아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요. 오늘 그녀는 과거의 실패를 만회했습니다. 구하지 못했던 생명 대신 새로운 생명들을 구했어요. 병원 주차장에 낯익은 차가 들어왔습니다. 오석준이었어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선자에게 경례를 했죠. 대위님, 아니 선자님, 오늘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오석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대위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자가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석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죠. PTSD로 고통받는 병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위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윤이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격려하는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요. 오석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민호의 부모님이 도착해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부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고 흐느꼈고 아버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선자가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단지 너무 많은 상처를 혼자 견디려 했을 뿐이죠. 민호 어머니가 선자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 씨가 스스로 살기를 선택했어요. 그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때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부모님을 알아봤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죄송해요.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가족의 재회를 보며 선자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복도에서 혜린을 만났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병사들을 너무 몰아붙였어요. 선자가 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바꾸면 돼요.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병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장교의 진심 어린 변화가 기특했어요. 소통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귀 기울이는 거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만 바쁘게 움직였어요. 선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윤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엄마, 내일 부대 브리핑 가실 거죠? 응, 한 번만. 도윤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선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은 아들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그를 성장시킨 것 같았어요. 너도 좋은 군인이 될 거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그들을 맞았어요. 선자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로 갔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와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벽에 걸린 단체 사진을 바라봤어요. 1995년 항공강습여단. 젊은 시절의 자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랍을 열고 베레모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휘장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선자는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게. 혼잣말이었지만 다짐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안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죠.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곧 잘 거야. 너도 쉬어. 도윤이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선자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도를 바꾸는 싸움,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요. 다음 날 아침 9시 여단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목 테이블 주위에는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 스크린에는 어제 사건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어요. 선자는 민간인 자격으로 참관석에 앉아 있었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해 있었죠. 오석준이 일어서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대 PTSD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체 병사의 30%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지만 실제 상담을 받은 인원은 5%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상담을 거부한 것 아닙니까? 혜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상담받으면 진급에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숨긴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린이 계속했어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성과와 규정만 중시했습니다. 병사들을 사람이 아닌 숫자로 봤어요. 그 결과가 어제의 사태입니다. 오석준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정체관이 나타났어요. 오늘부터 PTSD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상담 기록은 인사평가에서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절차도 개선해서 계급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한준장이 반대했어요. 너무 급진적입니다. 군기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때 선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석준이 발언권을 주었어요. 군기는 공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존중과 신뢰로 만드는 거예요. 지휘란 누군가의 무너짐을 기다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자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26년 전 헬기 사고로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군을 떠났어요. 하지만 어제 깨달았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선자가 베레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는 휘장이 보였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군인 정신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이 먼저 박수를 쳤고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따라 했어요. 오석준이 미소를 지었죠. 회의가 끝난 후 선자는 부대 내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민호가 그곳에서 첫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죠. 상담사가 나와서 선자에게 말했습니다. 장병장이 선자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선자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회복센터에서 근무하기로 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자가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돕겠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부대를 나서는 길에 도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밝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방금 발표 났어요. 부사관 임관 합격했어요. 선자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군인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축하해. 좋은 부사관이 될 거야.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 될게요. 오석준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선자님, 이건 초청장입니다.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PTSD 정책 토론회가 있어요.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자가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과 혜린, 그리고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린이 전화를 했어요. 선자님, 오늘부터 면회시 공개 모욕 금지 규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간부들을 위한 코칭 언어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자가 미소 지었어요.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자 경로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선자는 흔쾌히 승낙했죠. 경로당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동네 영웅이 왔네. 선자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 할머니가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 이야기야.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지. 배식을 하면서 선자는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이곳이 자신의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 그것도 중요한 싸움이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벽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군복을 입은 아들과 평상복을 입은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쉬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선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베레모를 아들에게 건넸어요. 그럼 넌 사람을 지켜. 도윤이 베레모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책임이었죠. 밤이 되자 선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나는 과거와 화해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이야기가.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선자는 손목에 반창고를 떼어냈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표식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선자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는 군 간부들과 병사 가족들이 가득했어요. 존중은 제일 먼저 투입되는 안전장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전우가 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도윤이 부사관 계급장을 단체로 자랑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옆에는 혜린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죠. 민호도 왔습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죠. 선자님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요. 선자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선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도윤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의 상처가 아물었네요. 선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래요,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처가 만든 무늬가 아름다워 보였죠.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지. 모녀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혜린과 민호도 따라왔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땅에 길게 드리워졌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하늘이었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선자와 도윤, 혜린, 민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